더정치 인터뷰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승준 기자가 노회찬 의원님 어떤 정치인이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설명이 필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한국 정치사에서 진보정당 운동의 외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경기고 재학 시절 유신에 반대해서 운동을 주도하셨고요. 당시 동기가 이종걸 지금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라는 일화도 좀 유명하긴 합니다. 인천에서 용접공으로 일하시며 노동운동에 뛰어주셨고 옥고를 치르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셨다가 민주노동당 창당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17대 국회의원으로 진보정치인으로서 국회에 입성하셨고요. 하지만 19대에서 그 유명한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20대 경남 창원 성산에서 당선되셔서 다시 국회로 오셨고요. 현재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언어의 연금술사, 촌철살인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니면서 현재 SBS 방송에도 거의 반고정으로 출연도 하고 계시고요.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간단하지 않은 예, 긴 소개였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세 번째 하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자, 요새 한반도 대격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될 줄은 저도 미처 예상을 못했는데요. 자, 우선 북한하고 미국의 태도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갑작스럽게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위기가 더 고조됐기 때문에 기회도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 두 나라는 또 두 지도자는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서로 이렇게 충돌 직전까지 왔습니다. 머지않아 어떤 방식이든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서로가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히나 미국 본토까지 가는 대륙 탄도탄 미사일 완성을 앞두고서 서로가 한 발씩 물러서는 결단을 내렸다 봅니다. 예, 일단 4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하고요. 5월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그게 잘 되면 혹시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렸으면 참 좋겠는데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좀 아슬아슬한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회담 전망 어떻게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좀 신중하게 보시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탑다운 방식이라는 겁니다. 양쪽의 정상이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합의된 걸 가지고 구체화하는 실무 과정을 밟기 때문에 과거의 회담들, 예를 들면 육자회담처럼 밑에서 합의하고 그것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합의가 변경되거나 파기되거나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비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방식보다는 안정성이 더 확보될 것이다. 물론 양 정상이 만나기 전까지의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상황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급격한 상황 변화가 아니라면, 외부에서 강제되는 상황 변화가 아니라면은 지도자들의 어떤 마음이 변하거나 판단이 달라져서 상황 변화가 올 가능성은 매우 작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너무 어렵게 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탑다운 방식의 장점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결국 이제 이런 대화를 재개한 최종 목표는 한반도에 이제 핵을 없애고요, 평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일인 것 같은데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핵화가 핵을 갖는 것 자체가 목표였다기보다는 다른 걸 지키기 위해서 핵 개발을 추진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에 핵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을 핵을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핵을 버리는 길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 얻으려고 했던 것은 결국 체제 보장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좀 뭘 좀 도와줘야 될까요, 북한한테? 저는 이 양쪽의 대화가 그렇게 쉬운 상태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워낙 불신이 높고 또 직접 대화한 경험이 적은 나라이고 그리고 미국의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한번 조명록과 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하고 평양을 방문한 것이 전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53년 휴전의 그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먹서먹한 상대들을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윤활유 작용을 갖다가 그동안 해오지 않았는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운전자 역할을 갖다가 해왔고
그래서 물미교섭만이 아니라 가시적인 그러한 이제 이 만남까지도 만들어지도록 만들었다 생각됩니다. 네, 평가까지 해주셨고요. 자, 최근의 정치 현안입니다.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 이제 국회에서 교섭단체 등록을 위해서 지금 협상 중인데요. 우선 가장 궁금한 게 정의당은 진보 정당이고요. 네. 또 제가 이해하는 한 민주평화당은 약간 중도 보수 정도 성향인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어떤 이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책 노선이 다른 두 개의 정당이 같이 교섭단체를 꼭 해야 되는지 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상대가 자유한국당이었다면은 아무리 그 저희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교섭단체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시도는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네. 시도를 했다는 것은 합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체성이 다르다는 얘기고, 정체성 다르더라도 견딜 만큼 달라야 되는데, 특히 국민의당에서 빠져나온 민주평화당의 특성은 국민의당하고 좀 다르다고 보고요. 그리고 촛불 이후의 어떤 그 변화된 어떤 환경, 민심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저는 민주평화당이 정의당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꽤 있다고 보고, 물론 같이 할 수 없는 것은 계속해서 독자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교섭단체라는 그 힘을 빌어서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이고, 그리고 서로 차이가 있는데 억지로 그 가운데 정도에서 절충하거나 하는 일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게 과거에도 전례가 있는 일입니까? 다른 정당이 손을 잡고 국회 교섭단체 등록을 하고 별로 국민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장면.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저희들도 뭐 전례는 거의 없다고 보고, 딱 한 번 이 우리나라에서 창조한국당 그리고 자유선진당 두 당이 예. 1년 좀 남짓한 기간 동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교섭단체로 등록하면 그 교섭단체 이름은 뭐가 되나요? 예, 그 이름이 그 협상 지금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크게 이견 없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가칭 같은 건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까? 예, 정해진 바가 없는데,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선진과 창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당명의 한 단어씩, 일부를 예. 따서 선진과 창조 모임 네. 이렇게 해서 정당이 아니라는 걸 좀 분명히 하면서 공동교섭단체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화 정의 모임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정의와 평화 의원 모임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원내대표는 어느 당에서 하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1대1 당대당 구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독점적으로 맡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원내대표도 그렇고 상임위원장도 그렇고 공동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생기는 자리가 있다면 뭐 번갈아 가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그것이 지금 노회찬 의원님이 정의당의 원내대표시죠. 예. 그러면 교섭단체 등록을 하게 되면 우선 원내대표를 하게 되시는 건가요? 누가 먼저 할지는 이것도 협상 대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의원총회를 해서 당론을 정할 경우에 숫자가 많은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동으로 이렇게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의원총회를 하고 그러면 정의당이 판판이 밀리지 않을까요? 그런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이제 당대당이니까 각자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당의 어떤 의사를 확인해서 같을 경우에는, 그리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때는 조율을 하되, 큰 차이가 있을 때는 공동교섭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그 당의 이름으로 활동하기로 어느 정도 그건 좀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 모든 정책을 다 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 없습니다. 경우. 그건 기본 전제입니다. 그렇군요. 만일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아마 이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곧 2, 3일 안에 결과물이 나오나요? 다음 주 초까지는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 초요. 예, 좋은 결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좀 해주실까요? 네, 그 개헌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네. 그 청와대가 20일부터 22일까지 세 차례 개헌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개헌을 발표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정의당은 이미 1월 말에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유사한 내용이 많다. 싱크로율이 한 95%는 된다. 그리고 역대 19대 국회나
다른 어떤 그 18대 국회에서 만든 개헌 시안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저희들이 보기에는 좋은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약간 뭐 다른 5%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면 일단 청와대는 22일에는 4년 대통령 연임제를 명시를 네.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정의당 당론은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제가 더 중요하고 선거제 연동해서 정해질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부러 그 칸을 비워놨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론적으로 가장 나은 선거제도는 내각제라 저는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현실의 국민이 뭘 원하느냐에 있는 것이고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지금 다수 국민들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그 22일 날 청와대 발표한 개헌안 보면 국무총리 추천제도 선출제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 어떻게 보면 국정을 더 혼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정의당은 추천제를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이 선출제와 추천제의 차이는 무엇이며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선출제는 의원 집정제의 네. 한 형태라고 저희들은 간주하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추천제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회 국무총리를 추천한다는 뜻이고요. 굳이 이 안을 갖다가 만든 이유는 사실은 이 안이 가장 우월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고 현재 개헌이 성사되려면은 자유한국당까지를 합의를 해야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4년 대통령 중심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책임 총리제, 즉 사실상 실세 총리제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합해질 수가 없는 것이어서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에게 이 정도 선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안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 협상안이라. 그렇죠. 협상안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정도에서 협상안이 있어야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다만 저희들의 국무총리 추천제는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를 전제로 한 국무총리 추천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절충안 식으로 여기서 합의가 가능한지를 좀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네. 보세요. 그렇죠. 절충안이라고 이제 설명하셨는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네. 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가 과연 가능할지 아니면 이후에 다시 기회가 있을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발의를 26일 날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밝힌 입장에 따르면은 국회에서 6월 13일 날 국민투표가 가능하게 하는 합의안이 따로 만들어진다면은 이 안은 철회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안도 발의된다면은 하나의 살아있는 안으로 놔두고 이 안의 내용 중에도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국회에서 5개 당이 다 모여가지고 새로운 안을 그럼 합의안을 만들자. 만드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낸 안도 녹여서 같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합의안을 만드는데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5월 4일까지만 국회에서 합의가 된다면 6월 13일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걸 해보자. 그리고 만일 하다가 합의가 거의 될 뻔하는데 시간이 한 열흘이든 2주든 더 필요하면 그 정도야 우리가 더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만약에 안 된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기회가나 뭐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당히 없어 보입니다만은 저는 지금 개헌은 어떤 정략가들의 어떤 제안에 따른 개헌이라기보다는 이미 30년이 지난 마지막 9차 개헌으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갖다 담아내야 할 내용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개헌은 정치의 일상 현안이 됐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번 못하더라도 다음 총선 전까지라거나 앞으로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회를 저는 소중히 여겨서 이번에 가급적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거제도 관련해서 여쭤보면 22일 날 이제 조국 수석이 발표한 개헌안을 보면 헌법 전문에도 그동안 정당 지지도와 의석수가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례의 원칙을 명시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정의당 입장에 반가워할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서. 이건 좀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예,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헌법에 그런 개정 내용을 담는 것은 절대적으로 환영하고요. 문제는 이제 국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당선시킨 선거제도를 바꾸려고 하겠는가 하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독일식 정당명 비례대표제가 좋은 방안이라고 얘기했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사실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조차도 그 의원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대단히 소극적으로 임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관해서는 정말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여당을 추동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가장 지금 어찌 보면 지지율도 좋고 현행 선거제도로 인한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민주당이 강하게 결심을 한다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등은 사실 다당제하의 소수당으로 저는 전락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선거제도의 개편을 갖다가 자유한국당조차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직은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은 전 지방선거 끝나고 자신의 실체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다시 하게 된다면은 이제 다당제가 보장되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서 야당들의 어떤 선호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 하나 추가로 한다면 개헌안은 이제 지방 분권에 대해서 힘주어서 강조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번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보면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 시청자분들을 좀 설명드리면 4인 선거, 민주당, 자유한국당 말고도 정의당이나 여러 정당들 또 개인들이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4인 선거구를 하자고 했지만 실제로 시의회에서는 민주당이랑 자유한국당이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거를 전국적으로 했는데요. 오늘 그래서 원내대표들끼리 만나서 또 논의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자회견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청와대가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그런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동시에 같은 날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합작으로 지방 권력을 승자 독식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단 말이죠. 대단히 모순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점점 소수화되어 가는 정당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으로 하는 걸 찬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문제는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방선거 관련해서 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정의당 내부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 지금 워낙에 선거가 방대하기 때문에 당선자 몇 명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 일단 저희들이 기초단체장에서는 확실한 당선자를 좀 여러 군데서 내겠다는 것이고요. 네. 대략 몇 군데 정도? 울산, 그다음에 그 인천, 예. 네.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 네. 곡성에도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좀 승산 있는 곳에 집중해 가지고 실제 좋은 성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요. 또 크게는 이 선거란 것이 정당에게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가장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저희들의 원내교섭단체를 갖다 자력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저희들의 정치적 목적입니다. 이번에 광역단체장 후보는 전국 17개 다 내시게 되나요? 절반 이상 내게 될 겁니다. 전부 다는 못 내고 전부 다는 절반.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 여력상 전부 다는 못 내되 10군데 이상은 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장은 어느 분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계시나요? 서울시장은 지금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 경우에 따라서 경선에 아마 돌입하게 될 것도 같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하고 인천은 어떻습니까? 인천도 지금 인천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네. 예, 경기도도 곧 이제 후보를 이제 확정할 예정입니다. 여러 사람이 경선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전략 공천을 하게 됩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략 공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의당은 지금 의석이 몇 석 안 되는데 현역 의원들이 뭐 단체장으로 출마하는 일은 예, 뭐 봐야 그런 되겠죠.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검토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렇게 하기 좀 의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선거 연대를 혹시 더불어민주당 지금 집권 여당이나 아니면 지금 그 공동 교섭단체 협상을 하고 있는 민주평화당하고 선거 연대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만들게 되니까 선거연대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민주평화당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데가 뭐 호남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저희들 호남에서는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을 가장 유력한 경쟁 상대로 지금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제1야당의 자리를 놓고서 다투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 차원에서의 선거연대는 없을 것이고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 일부 지역이나 후보들이 그 연대를 하는 그건 다른 당 꼭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뭐 녹색당이라거나 또는 뭐 다른 그런 노동당이라거나 이런 당들과 연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지
저희 당에서 하나의 선거 정책으로 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중앙당 차원에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는. 예, 중앙당은 워낙 후보가 이 뭐 다양한 지금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일괄해 가지고 정당들끼리 중앙 차원에서 연대하는 것은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판세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지금 같아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워낙 높아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뭐 압승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을 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늘 우리나라 국민들의 투표 성향을 봐도 그렇지만은 압승하는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그 견제 심리가 발동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압승이라는 것은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이제 2배 이상 높으니까 1등과 2등의 격차가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실제 이 지방선거라는 거는 후보 인물을 보고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 지지율만큼 바로 나온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네.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비등비등한 그런 경우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좀 관심사가 이게 다른 정당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네. 이른바 보수 정당이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부자가 망해도 한 3년 간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지방선거에서 꽤 얻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거의 무너지고 다른 정당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바른미래당 이런 데에서 상당 부분 이른바 보수의 영역을 잠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막 엇갈려 있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분간은 보수가 좀 더 분열이 심화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확장보다는 위축되는 그런 과정을 밟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영남에서는 대구를 제외하고서는 대단히 과거에 비해서 위축될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확장되고 자유한국당이 위축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는 바른미래당에 의해서 대체되는 그런 그 현상들이 과거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영남 쪽의 정의당 쪽 판세는 어떻습니까? 예, 정의당은 그 이전보다는 좋습니다. 좋고 그래서 저는 다음 지금 이제 울산이라거나 울산에는 또 재보궐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울산 그다음에 신흥 도시들 양산이라거나 김해라거나 하는 그런 도시들에서도 꽤 지지세들이 늘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진주까지도 서부 경남의 수도라고도 볼 수 있는 진주까지도 저도 뭐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세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창원, 거제, 진주, 김해 등의 또 양산 등에서 그 전보다는 좀 더 많이 진출을 갖다가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결과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정치공학적 질문인데요. 지방선거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정을 하자 혹시 이렇게 제안하면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은 일단 검토를 당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뭐 저는 검토 대상은 뭐 검토할 필요도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단순히 뭐 예스냐 노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조건으로 또 어떤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지 이런 분명한 어떤 명분과 원칙이 있어야만 또 당에서도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진보정당에 관련된 질문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뭐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선전을 해서 정의당에 대해서 많은 지지도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정체 상태인 것 같고 약간 좀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뭐 꾸준히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왜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이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드릴게요. 유권자들한테 당신 정치 성향이 뭐냐면 나는 진보 성향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진보 정당은 잘 투표를 안 하는데 이 불일치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예, 저희들도 사실 그 점을 굉장히 무겁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법률안이나 정책들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20%, 30%의 이 호감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실제로 20%, 30%의 정당 지지를 얻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 반도 안 되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연애하기는 좋은 상태인데 결혼하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예. 결혼이라는 건 하나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 비해서 더 참신해 보이고 더 깨끗해 보이고
더 진취적인 점에서는 호감을 표시하지만 이 당에게 뭘 맡겨도 되는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남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정의당이 20석만 되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다. 꼭 100석, 200석이 아니더라도 20석이라도 되어서 원내 교섭단체로서 자신들이 막을 거 막고 또 관철시키고 관철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나마 용도가 인정될 수, 현실적 용도가 인정되는 이 당에게 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지지를 보내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보정당의 미래 방금 전에 좀 말씀하셨는데요. 뭐 언제쯤 집권할 수 있을까요? 네. 예, 저는 20석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한 선거 2번만 하면 집권할 거라고 봅니다. 아, 네. 예.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합치는 것이 낫다고 뭐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겠죠. 만일에 민주당이 지금 정의당만큼의 어떤 그런 철학과 정책 비전을 갖는다면은 굳이 같은 당이 따로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으로 그냥 유지된다면은 아마 저희들은 독재성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그 바쁘신데 와주셔서 여러 가지 그 답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관심사만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들께 좀 마무리 인사 1분 정도만 좀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한겨레 신문 애독자 여러분, 저도 아침에 눈을 뜨면 찾는 것이 한겨레 신문입니다. 반드시 그 신문을 다 읽고야 제가 국회로 출근을 갔다가 합니다. 정의당이 이제 촛불 민심을 이어받아서 나라다운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더 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또 책임을 지도록 저희들 스스로 부족한 점을 메꿔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의당을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